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네, 오늘 뜻깊은 5월 올해 또 이제 동학기념일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기념일을 수립을 125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번 5월달에 일단 동학에 관해서 동학을 해보니까 사실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주제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좀 밤을 샜는데요.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밤을 새가지고 낮에 조금 늦게 자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뭐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고요.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나요? 예, 자료도 이따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녹두꽃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녹두꽃으로 피어난 동학이라고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동학사상에서 동학혁명까지라고 했는데 거꾸로 해서 동학혁명을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이어서 동학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좀 전에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를 못 드린 게 제가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의 이제 설립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열풍사랑이라고 해서 한류와 관련된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한류와 한문화를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해외에서도 한류 팬들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1억 명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역사까지도 관심이 많이 있어 합니다. 최근 며칠 한 20일 전이죠. 독일 베를린에서도 BTS 아시죠? 예, BTS 팬들을 위한 그런 한국 문화 강연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독립운동사고요. 독립운동사로 비롯한 이 동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근에는 아이돌의 역사의식이 이제 특히 한류 아이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독립운동사를 여기 계신 독립운동가 어플을 제작하신 정상규 작가와 함께 그 아이돌과 함께하는 독립운동가 역사 탐방도 지금 추진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이 되면 또 뭐 영상으로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최근 4월, 5월 달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 독립운동사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 민주평통 주최로 해가지고 그때 초청을 받아서 임시정부 100주년 딱 4월 11일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독일 전역에서 오신 그 한인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강연회를 하고 왔습니다.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전에 보셨지만 지금 드라마가 녹두꽃이라고 하는 동학을 다룬, 동학혁명을 다룬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그 개벽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해월 최시영의 일대기를 다룬 개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이외에는 동학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동학이 금기시 됐었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드라마 보셨나요? 독립운동, 누병운동을 다뤘던 거기에서 제가 딱 보니까 딱 한마디 1861년에서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다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동학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한마디 그 이완용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뭐 동학도들 뭐 이런 얘기를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비껴나가는구나, 여기서는 동학을 다루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 SBS에서 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했고 오늘 이렇게 주말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보신 분도 한 8회 정도만 보시면 되니까요. 보시고 같이 보시면 지금 황토현 전투 그 이후에 이제 전주성 입성 정도까지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못 봤는데요. 그래서 꼭 보시면 사실 이제 그 뒤로는 슬픈 내용들이 많습니다. 슬픈 내용들이 많아서 한 2달 정도 연재가 되는데 이제 일본군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학살당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또
자식들하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학하면 생각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죠. 전봉준 장군이 압송대에 가기 전에,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재판을 받으면 바로 처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본인 사진사가 이렇게 찍은 겁니다. 총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다리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마를 태워준 거고요. 그래서 뭐 존경을 해서 가마를 태워준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딱 하나의 어떤 사진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가까이서 이제 사진이 잘 안 보이시지만 형형한 그런 눈빛을 이때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또 유일한 의병 사진이라고 합니다. 1916년 강점기 이전에 찍었던 의병의 사진,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항상 들어가는 사진이죠. 이게 1907년에 영국 기자 맥킨지라는 사람이 찍었는데,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드라마를 지어냈다라고 이제 김은숙 작가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나오게 됐는데, 어쩌면 이 사진이 가지는 어떤 강렬한 인상이 지금의 어떤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형상대로 앉아있는 좌상으로 작년에 종로 한복판에, 우리가 뭐 정읍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전봉준 동상이 있지만 서울에 진입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이걸 만들었던 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다가 동상, 전봉준 동상을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고요. 많은 호응을 얻어서 결국에는 서울에 가보시면 을지로 상가인가요? 영풍문고 앞에 가보면 서울에 가보시면 꼭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종로로 이렇게 압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다시 이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종로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작년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드디어 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했는데 5월 11일로 정했습니다. 5월 11일은 황토현 전투의 승리 날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음력으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양력으로 보니까 5월 11일이더라 라고 해서 이날을 논란 끝에 어떤 날을 정할 것이냐, 전주 화약을 했던 날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날을 정할 것이냐 하다가 결국 그 황토현 승전일로 정했습니다. 125년 만에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써 있는 말이 뭐냐면은 동학농민군의 저항이 항일 의병과 3.1운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타당한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의병 운동의 씨앗이 바로 동학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을미의병이 있었습니다. 을미의병. 그리고 이제 을미의병은 아시겠지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고 단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사의병이라고 해서, 또는 을사의병 바로 이어져 가지고 병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 있었고 그때 의병들이 이렇게 출연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미의병이라고 1907년에 고종강제 태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해산된 사람들이 전부 의병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창의군이 만들어져서 만여 명이 서울로 진격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의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별로 어떤 사건별로 크게 일어났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병은 이렇게 출몰을 했었는데, 이 의병의 시초가 바로 동학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이 세상 세계 정세의 그 큰 흐름에 또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동학혁명이다. 동학혁명은 바로 청일전쟁을 낳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동학혁명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가 압력이 들어오고 아관 망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서 러시아에 이렇게 붙으니까,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 이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러일전쟁을 학자들은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일전쟁에서 패배를 한 러시아가 저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을 촉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결국에는 세계대전까지 낳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아시겠지만 이때는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고요.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국내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3.1운동이 촉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결국엔 3.1운동을 낳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임시정부로 가게 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동학혁명이 3.1운동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뭐 천도교라든지 그 뭐 이제 33인에도 보면은 16명이 포함이 됐잖아요. 15명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갑오 동학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학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갑오년에 동학혁명이 있었는데요. 이때 상황이 어땠느냐? 그보다 한 8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시아버지 죽어 상복 입고 있었고, 갓난아기가 이제 사흘이 되어서 이제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건만 3대 이름이 군적에 실렸다. 이게 뭐냐면은 시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라 한 사람의, 그리고 애가 이제 애를 뵀어요. 애를 뵀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찾아내서 한 명분의 세금을 더 내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아이가 낳기 때문에 소를 가져갑니다. 송아지인가요? 소를 가져갑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남편이 문득 칼을 갈아 방 안으로 뛰어들더니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씨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생식기를 그 부인이 들고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한탄을 하는데 운전박대를 당하는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리가 너무 크게 아프네.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을 모른다. 백성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진구렁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 안을 살찌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사실 이 녹두꽃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임술 밀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진주 밀란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임술 농민 밀란이 있었습니다. 72곳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라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샀는데요. 황현 선생의 매천야록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로 딱 들어갈 때 자결을 하셨는데, 선비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자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라도 자결해야 되겠다. 나는 녹을 먹지 않았지만, 나라에 녹을 먹지 않았지만 자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결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고종 1년부터 바로 일제강점기까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매천야록이거든요. 이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매천야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군전은 아무 때나 마구 구하고, 환곡은 원본을 회수하고도 이자를 복촉하고, 세미는 면목도 없이 징수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이죠. 각종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백성들은 그거를 착취를 계속 당하는 상태, 탐관오리가 득세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이 19세기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학은 결정적으로 조병갑이라고 하는 군수가 고구 땅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92년, 2년 전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풍양교씨잖아요. 풍양교씨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있습니다. 뇌물도 많이 줬고요. 그러면서 군수라고 하는 자리를 가게 되는데 여러 군데 자리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하면서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곡식이 많이 나는 그곳으로 이렇게 군수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에는 그가 가게 된 것은 양식이 그렇게 식량이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 있는 바로 고구로 이렇게 그래서 가서 고구에서 뜯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정의 상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조병갑의 아버지 조규순 선정비라고 합니다. 조규순 선정비라고 하는데 동학혁명의 불씨가 된 비석이기도 합니다. 이 선정비를 하면서 뭐 1000량 이상을 내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또 이렇게 흑사를 했던 그런 경우죠. 근데 조규순 군수가 정말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느냐? 이때는 선정비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선정비, 영세불망비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도 영세불망이 나오는데요. 영세불망비, 영세토록 잊지 않아 이 선덕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병갑의 아버지의 선정비를 그 전에 있었던 지역에도 세우고 이 고구 땅에도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시는 만석고, 원래 고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을 가두어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거잖아요. 원래 만석고가 있었는데 새로운 만석고를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물을 거두기 위해서, 수세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다시 물세를 걷어서 농민들을 착취하게 만든 그 학정의 상징이 바로 이 만석고인데요. 네, 이 장면은 고구 봉기를 하고 나서 조병갑을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만석고를 파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조병갑의 회포에 우리가 유명한 사발통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요. 주동자를 알지 못하도록 사발을 갖다 가운데 놓고서 뺑 둘러가지고 서명을 한 거사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발통문을 적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발통문인데 거기에 저기 딱 세보니까 20명입니다. 20명의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도인들, 세상의 도인들은 선우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죽산의 송두호의 도소를 정하고, 송두호 집에, 여기 송두호라는 사람이 여기 써 있거든요. 이 송두호 집에서 사발통문을 지금 이렇게 쓴 것이죠. 송두호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사발통문의 명단을 보니까, 명단에 보면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 측면으로 해서 전봉준 장군이 있고 바로 옆에 송두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가면은 최경선이라고 있는데요. 그 가장 최측근에서 있었던 그 5대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까지 가장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계남 또는 손아중 장군보다 더 비중 있게 나오시는 분이 바로 이 최경선이라는 분인데요. 당시 동학농민전쟁의 농민군 지도자였습니다. 최경선이라는 분이 드라마에서는 더 주역으로 이렇게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오년 음력 1월 10일에 고구의 말목장터, 원래는 말못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못이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말못장터인데 이 말못장터에서 모여서 처음으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고구 봉기라고 하죠. 고구 봉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병갑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신임 군수로 박원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부군수 박원명이잖아요. 박원명이 상황을 수습하게 되는데, 이때 그 농민군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농민군이 처음으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해산을 여러 번 해요. 왜냐하면 다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 같이 조정에서 파견된 안핵사가 있습니다. 이용태가 파견이 되는데, 고구 봉기의 책임을 동학농민군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동학농민군들을 다 잡아가지고 때려잡고, 그 다음에 뭐 성적인 뭐 어떤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동학농민군이 바로 재결집을 하게 됩니다. 전봉준 어디 있냐 막 드라마에서 막 찾잖아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어디로 가냐면 무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동학군의 재봉기, 이때를 재봉기지만 이때가 시작이다, 실질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학군이 무장해서 기포한다. 다시 이제 방이 붙어요. 드라마에 보면은 갱위기포라 해서 다시 기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방이 붙습니다. 그 전봉준 장군은
갱이구할 장소를 무장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무장에서 다시 손아중, 김계남, 이때 손아중과 김계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3대 어떤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봉기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원결의처럼 죽어도 한 날, 살아도 한 날에 살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이 무장적주 손아중과 태인적주 김계남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원결의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음력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하는 그런 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왼쪽이 손아중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김계남 장군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드라마에서 보면은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선운사입니다. 고창 선운사. 고창이 바로 무장이잖아요. 무장이라는 곳인데 이 무장의 적주였던 손아중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손아중 장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에 가서도 보면은 이게 적혀 있는데요. 이 동학농민군의 발화 지점이 바로 이 미륵불 앞에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마의 열의 자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미륵불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고창 일대의 민심을 장악한 손아중이 선운사 미륵불의 배꼽에서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배꼽이 있잖아요. 배꼽에서 숨겨져 있는 비기를 꺼냈다. 원래는 이 비기를 이서구, 옛날에 그 비결서에 이서구가 이렇게 꺼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막 번개가 치고 해가지고 그 책을 딱 들춰보니까 이 책은 이서구가 꺼낼 것이다 라고 써 있어가지고 화급히 닫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손아중 장군이 이걸 꺼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이걸 꺼내면 조선이 멸망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손아중 장군 앞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동학 지도자 손아중이 선운사 마해열의 좌상 명치에서 비결을 꺼냈다는 소문, 이런 것들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말에 전라도 관찰사로 있었던 이서구가 감시를 열자 갑자기 풍화내서 이렇게 그대로 달았는데 책머리에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본다는 글이 쓰여 있다고 전한다. 이 비결록은 19세기 말 동학의 적주 손아종이 가져갔다고 한다라고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문이 그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륵불을 신앙하던, 그리고 미륵불이 추구하던 그 이상세계가 옳이라고 하는 것을 손아중이나 이런 백성들은,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비결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김계남 장군인데, 김계남 장군은 이름이 원래 계남이 아니었고 영주였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계남으로 바꿨다. 이게 뭐냐면은 남조선을 열어제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계남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 분단되었을 때 생기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조선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하면 비결서에는 100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분은 김지하 선생을 아실 겁니다. 김지하 선생, 저는 사실 동학을 1980년대에 나왔던 남녘땅 뱃노래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동학과 그리고 그런 어떤 그때 당시 이야기들을, 이 책을 예전에 우연하게 1990년대에 이렇게 보고 나서 알게 됐는데 남녘땅 뱃노래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최근에 이것을 다시 내셨어요. 다시 내셨는데 몇 년 전에 그때는 남조선 뱃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때 80년대는 남조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원래 원명은 남조선 뱃노래라는 건데 그 비결서도 있거든요. 남조선 뱃노래.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남녘땅으로 바꿨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낼 때 남조선 뱃노래라고 원래 제목대로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조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인터뷰어가 물어보니까 격암유록에 남조선 사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후천의 대변동, 후천 개벽에서 인류를 구하고 지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상이 남쪽 조선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남조선에서 전 인류와 전 지구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 나온다는 사상이 바로 남조선 사상이다. 이런 남조선에 대한 어떤 이상향, 이상세계에 대한 갈망, 그것이 김계남 장군의 이름을 개명시킨 것이죠. 그래서 남쪽을 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김계남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김계남, 손아중, 그리고 전봉준 장군이 뭉쳐가지고 1차 봉기, 그래서 이것을 동학의 1차 봉기다, 또는 동학의 봄 봉기다, 그리고 봄 봉기, 그리고 가을 봉기, 이렇게, 또는 1차 봉기, 2차 봉기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 기포 포고문이 있는데요. 그 포고문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무장에서 기포할 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장에서 공개할 때 그 핵심 포고문의 핵심은 보국 안민입니다. 보국 안민이었죠. 나중에는 척외로 이렇게 2차 공개 때는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장에서 공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창에서 어떻게 보면 정읍으로 이렇게 정읍으로 올라가고 몇 군데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부안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부안으로 가게 돼서 부안의 백산성 앞에서 그 일대에서 전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도원결의에서 세 사람이 모였지만 이때는 이 전라도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이 동학의 지도자들이 전부 이렇게 부안의 백산으로 모여라 아마 그런 통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부안의 백산 성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 4,000명, 손아준, 김계남, 김덕명, 최경선 등 각 동학 적주들이 이끄는 농민군들이 모여 무려 8,000명, 거의 10,000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 백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일어나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드라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영이라고 나왔는데 이 오시영의 동생인가 형이 쓴 책이 뭐냐면 이 오지영입니다. 오시영의 그 형 동생 하죠. 오지영의 동학사라고 합니다. 이 동학사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동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좀 전에 보시면 오시영이라고 나왔죠. 네, 이때가 처음으로 전역에서 모여서 조직화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짜가지고 인사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서는 정백령, 송 뭐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백령의 손자가 지금 서울에 전봉준 동상을 제안을 하고 그거를 이제 주창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게 됐습니다. 비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보디가드 그런 역할이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글 써주는 사람, 그걸 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직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학의 승전과 패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황토현 전투, 황토현 전투가 있고 황룡천 전투가 있었는데요. 저희 드라마에서 이제 황룡천 전투까지 이렇게 지금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전주성 입성 정도까지 아마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읍의 황토현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성의 황룡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황룡천 전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죽비다, 죽부인이다, 요즘에 죽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베개처럼 이렇게 쓰는 거, 그거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식 무기들, 총알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드라마에서 구현이 잘 됐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울컥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저 따발총 같은 거, 저거 일본군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많이 학살당하기 때문에 저런 과정에서 죽창을 들고 있는 우리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울컥한데요. 결국 여기에서 정부군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전라도 장성의 황룡천이고요. 음력 4월 28일. 이때 당시에 황토현 전투가 있고 나서 이제 양호초토사라고 해서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이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은 황토현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양호초토사가 전투도 한번 해보기 전에 고종에게 청나라의 원병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또 다른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국군이 실제로 홍계훈의 건의에 의해서 청의 원병 요청에 의해 가지고 결국 고종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성에 함락하자 고종은 원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28일 청의 원병을 인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5월 5일 날 청군은 아산에 도착했다. 이제 아산에 상륙하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은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 천진조약이라는 게 맺어졌습니다. 청나라하고 이렇게 일본 간에 이렇게 정해졌는데 양국군이 동시에 퇴각하고 그리고 누군가 들어오게 될 때는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한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조선으로 인해서 구원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 순간 일본도 계획을 짜서 들어오죠.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주도면밀하죠.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상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동학혁명 진압을 명분을 해가지고 청군과 일본군이 국내로 거의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청나라는 아산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인천으로 제구 혼성 여단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사실. 그래서 동학군은 외세가 이제 그 외세를 껴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외세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학군들은 빨리 화약을 맺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주 화약인데요. 한번 그 장면을,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총국이 들어올 것을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진 않았죠. 그래서 패전개혁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동학군들은 전부 자기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지역, 뭐 태안이면 태안, 그 다음에 전주면 전주, 들어가서 거기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맺은 화약에 따라서 그 지역을 이제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전주 화약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화약도 맺었고 동학군들은 돌아갔으니까 전부 돌아가시오라고 하는데 일본군이 돌아가지 않죠. 일본군이 돌아가지 않고 갑오 외변 또는 갑오 외란이라고 합니다. 1894년 이때는 양력이죠. 양력 7월 23일에 경복궁을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점령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요. 이제 무력으로 점령할 때 군합발을 차고 들어갔던, 그때 당시에 경복궁으로 점령할 때 뭐 옆에 영춘문으로 들어오고 위쪽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문을 도끼로 때려 부수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몇 시간의 어떤 총격전 끝에 결국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누굴 찾냐면 고종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침실로 들어간 사람이 일본군 대장 오오시마 요시마사라고 합니다. 군합발을 신고 들어가서 고종을 우리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현 일본 내 아베의 고조부입니다. 아베 신조의 고조부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시마 요시마사로부터 이제 아베의 부친이죠. 아베 신따로, 그 다음에 아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DNA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베가 가장 최장기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독도는 일본 땅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무경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전쟁 가는 국가를 만든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든다. 결국엔 전쟁을 하고 싶고 전쟁을 해야 자기네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군은 경복궁을 습격을 하고 바로 이틀 뒤에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과정이죠. 먼저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조선에서 뭔가 반발을 하면 안 되니까 조선을 묶어두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7월 25일 풍도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계속해서 일본이 연승을 이렇게 하게 돼서 몇 개월 만에 강한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안 되겠다, 경복궁 점령이 계기가 되는 거죠. 고종이 이렇게 압력을 당하고 이런 한나라의 왕이 압력을 당하는 가운데서 2차 공기, 가을 공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경전이 있는데요. 용담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같은 매정놈이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개같은 매정놈이 하나님께 조합하다 일야간에 소멸하여 전진무궁하여 놓고, 사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조화를 받아서 하룻밤새에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용담유사의 그 말씀에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그들의 어떤 무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바로 이제 외적을 대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의 주제는 보국안민이 아니라 척외다, 척외. 척양은 나중이죠. 척외로 해서 의병을 일으킨다. 척외창이죠. 그래서 이 항일 의병으로서 최초가 동학혁명 때 나타났던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2차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차 공기 그 이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동학군을 섬멸하라고 하는 명을 내린 것이 어디냐면
히로시마의 대곤영토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뭐냐면은 일왕이 여기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의회나 이런 걸 절대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명을 내리는 그런 대곤영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학군 토벌 그리고 조선 침략 이런 것들을 명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대곤영이 있었고 메이지 일왕이 이 전쟁, 청일 전쟁과 그리고 동학군 토벌의 명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첫 번째 민중학살의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렇게 돼요. 10월 27일 동학당에 대한 조치는 엄려를 요한다. 향후 모조리 사육하라. 사육이라고 명확하게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조리 사육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모차장님, 병참 총장님, 가하카미 모조리 사육하라라는 명을 이어서 이렇게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명은 결국 이토 히로부미에서 실질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후비보병 제19대대를 파병을 명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좀 남긴 일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는 대로 총살하고 있다. 우리 일본군 한 사람이 200~300명의 적을 상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등병 쿠스노키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종군일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 12명 이상 동학 농민군을 참살했다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버려진 시신이 680구나 산처럼 쌓여있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군이 들어오고 나서 일본군이 들어오는 숫자는 2,000명입니다. 얼마 안 되고요. 청일전쟁의 모든 그 군대들을 전부 다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고 청일전쟁에 투입한 사람 수는 군인 수는 2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24만 명이 투입이 됐는데 이 조선 땅에 동학군을 투벌하라, 동학군을 사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별동대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약 2,000명의 가장 전문적이고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부대를 갖다가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 2,000명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군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런 사륙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주, 우금치 그리고 장흥 석대들 이런 곳에서 전부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관군이 있었던 아까 보셨던 우리 관군이 2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패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런 게틀링 기관총에 그런 기관총에 농민들이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거의 사정거리가 900m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군들은 거의 이제 사정거리도 한 그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전봉준 장군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날에 10,000명이 있었는데 3,000명이 남았고 두 번째 날에 보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500명이 남았다.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공초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000명에서 3,000명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학살을 당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화승총이었습니다. 화승총에 심지에 불을 붙여서 타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사정거리가 100여 보인데 반해 양총은 자발식이고 사정거리가 500보, 5배죠. 그리고 토벌군이 500여 보 이상의 거리에서 사격하면 농민군은 그저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민군들을 총을 쏴서 죽이고 그리고 주전이라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이고 그거를 이제 묻어놓고 여기 이제 그 자른 목을 갖다 묻어놓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목내미 4명의 머리가 이 샘에 빠졌던 목내미샘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학은 그 끝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데요. 전봉준은 순창 퀴노리에서 이렇게 체포가 되고 김계남 장군도 밀고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거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은 그 공초를 해서 그 신문을 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더 살아남았고 이 김계남 장이 현장에서 이렇게 직결 처분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학은 그러면은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양민학살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학군은 2차 공기 때만 하더라도 수십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60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 사육하라 라고 했으니까 동학군을 전부 다 사육하고요. 동학군일 것 같은 사람 다 사육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동학군 이상으로 일본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사륙했다. 2,000명하고 조선군까지 합해서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이 60여만 명까지 사륙을 했다. 또는 박은식 선생은 조사를 해보니 사망자가 30여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니 미중유의 유혈 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만에서 60만 가량이 되었다. 일본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학국민전쟁은 일본군의 첫 집단 학살이다. 아까 보셨듯이요. 그래서 나카스라 아키라 상생방송에서도 프로그램이 한번 나왔었는데 사실을 직시하라 라고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토 히로부미 총리 등 순회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자행된 첫 대량 학살이다. 제노사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우에 가치고 홋카이도 대학의 명예교수도 사료를 보면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동학농민군은 부상자를 포함해 30만에서 40만에 이른다. 그중 일본군에 학살당한 농민군 숫자는 5만 명 이상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명, 30만 명, 60만 명. 어쨌든 그 수십만 명의 동학군이 사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요. 이것이 첫 학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우리가 해방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그때 학살당한 숫자를 전 독립기념관장인 김상웅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800만이 학살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독립운동사를 다룰 때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중간으로 해서 30만 명이 값비싼 죽음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봉주를 비롯한 이 동학농민군의 어떤 그 전쟁과 그들의 어떤 죽음, 희생,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결국 세금 문제라고 했잖아요. 1결에 80냥 하는 세금이 30냥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현 선생의 매천야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년 1결당 징수한 꿰미 돈은 30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쌀로도 받고 소를 강제로 가져가기도 했는데 이제 돈으로 받아라. 정확하게 80냥이 아니라 30냥이다. 그래서 반 이상, 3분의 1로 뚝 떨어졌죠. 동학농민군이 이렇게 그 희생으로 결국에는 백성들이 모두 발을 부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일본군이 들어와서 뭐 무슨 개혁을 해라 막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러한 어떤 압력을 넣었던 것은 결국엔 동학농민혁명의 해정개혁안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밀란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뭐 일본군이 됐든 정부군이 됐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서 이렇게 세금을 감면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은 학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민학살이다, 동학 양민학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희생으로 인해서 청일전쟁, 노엘전쟁, 1차 세계대전,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이어졌고 그것이 항일의병의 그 기초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동학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학을 원래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300만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동학군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60만, 30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학에 열광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동학혁명에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동학의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 지점이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동학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원 선생 들어보셨죠? 이 최치원 선생 유불선의 뿌리 신교를 밝히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삼국사기의 날랑기 서문에 보면 국유현묘지도가 와야 풍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풍류가 바로 이제 우리의 유불선 이전에 유불선 합일의 도가 있었으니 그걸 풍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신교라고 합니다. 그 신교를 밝히신 분이 바로 최치원 선생인데 이 최치원 선생이 천부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최치원 선생이 이걸 전함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천부경이 지금까지도 전수가 되어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최치원 선생의 25대 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손 최재호 선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매천야록으로 돌아오면 이 매천야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최치원은 나의 25대 후손에 반드시 성인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참원이 남겼다. 세속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동학을 창도한 최재호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올 김영옥 선생 얘기입니다. 도올 김영옥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근대를 맞았다. 다만 우리 민족이 깨어나지를 못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학이 어떻게 위대한 사상이 되는지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사에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다. 우리가 보통 근대를 나눌 때요, 우리는 보통 뭘 얘기하면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거든요. 불평등 조약, 윤영호 사건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이 맺어졌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그건 약간 물질적인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신의 터닝 포인트로 본다면 그것은 동학이 근대사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에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고, 동부가 근대사의 출발점이며, 어떻게 보면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 바로 동학이다. 이때는 아편전쟁이 있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냐면은 중국에서는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냐면은 우리는 동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상주의를 쓴 이홍범 박사가 있었는데요. 이홍범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학자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데, 한국학 연구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시던 이분의 주임 교수가 되겠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학을 논문을 써주십시오. 이홍범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동학을 써달라. 왜 동학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한국을 이야기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대원군에 관한 연구요, 하나는 동학입니다. 근데 동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한국어도 잘 모르고 한국의 역사, 철학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동학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학이 그만큼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한 일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학의 창조자 수훈 최재호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한공 최호이라고 하는 유학자에 의해서 수훈 최재호 대신사가 1824년에 경상도 경주에서 출생을 하시고, 젊어서는 이렇게 상품도 이렇게 파는, 보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부상. 왜냐면 이제 저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부상들이 사실은 동학군을 갖다가 이렇게 또 처단하는 그쪽 정보군 편에 들었잖아요. 네, 수훈 최재호 선생이 보부상보다는 그냥 물건을 팔러 다니는 이런저런 지금으로 보면 알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돌아다니면서 민주의 삶을 체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1855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을묘 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1855년 을묘년에 천서를 받는 사건이 울산에 있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다고 하는 승려가 100일간 정성을 들여 받아냈다는 신기한 책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는데, 도올 김영옥 선생은 이거를 뭐라고 결론을 추정을 하냐면은 천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천주라는 말이 이 동학의 주문에 시천주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천주실은 그런 비결서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뭔가 발심하게 할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뭔가 천서를 받았습니다. 천서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정말 새로운 발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56년 천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천성산에 49일 기도를 합니다. 수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뭐냐면 천성산 정멸굴에 들어가서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래서 동학의 역사를 다룬 도원기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9일을 계획하여 축원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 강령과 더불어 다만 하늘에서 무언가 가르침이 내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59년 다시 기도의 결국, 매년 이렇게 기도의 정진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186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860년 4월 5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동학의 수훈 최재호가 창도를 할 계기가 되는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또는 상식적으로 동학이라고 할 때 이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학이 왜곡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부분은 이 천상문답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도교가 올해 이제 4월 5일 날 바로 이날을 천일이라고 합니다. 천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바로 이 천일입니다. 그래서 160년이 되는 1860년부터 160년이 되는 해인데요. 천일 기념 이렇게 기념식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4월 5일에 수은 최재호 선생의 천상문답 사건을 동양 철학자, 아주 유명한 동양 철학자인 김정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신년 음력 4월 5일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수은 최재호는 1000개를 받았다. 역사적인 대강령을 받은 것이다. 최재호가 나타나 하느님의 참 모습을 증언하고 강령의 위력을 새로이 천명하게 되니 실로 도를 이룬 지 1000년 만에 분명히 신도는 재생한 것이다. 최채원 선생이 얘기했던 그 신교가 다시 그의 25대 손에 의해서 다시 재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의 기적적인 약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천상문답 사건의 그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동학의 3대 경전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79년에 도원기서, 80년에 동경대전, 그리고 81년에 용담유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동학의 3대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 3대 경전에서 천상문답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담유사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전에서 먼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경대전을 보면 동경대전은 포동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 기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포동문, 맨 앞쪽에 나오는 포동문에 보면 이 천상문답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한번 보면서 짤막한 그 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4월에 심한 심전하여 질부득 집중하고, 불이 뜻하지 않은 4월에 심한 심전, 마음이 선택해지고, 그리고 심전, 몸이 떨려서 질부득 집중,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겠더라. 업무등 난상지제에 유화선어, 호리비중, 말없이 형용하기 어려운 즈음에 유화선어가 들렸다는 거예요. 신선의 말씀이 호련히 내 귀의 중앙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탐문즉, 놀라서 일어나서 탐문즉, 이게 무슨 뒤로 보면 이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들리니까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니까 물구물공하라. 두려워 말고 공포스러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라는 뜻이죠.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세상 사람들이 위하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여부지 상제야.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어가 갑자기 4월 5일이 되니까 몸이 떨리면서 거기서 뭔가 신선의 언어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고 들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몇 번 배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신교의 부활이거든요. 신교는 상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문화인데요. 그 상제님이 바로 수은체제호 선생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동경대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한자 경전이잖아요. 한자 경전인데 한자는 분명 천주라고 쓸 수도 있고 상제라고 쓸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때의 대화 내용은 내가 들은 바, 수은체제호 선생이 들은 바는 내가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주문하여 교인위하즉,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주문을 받아라 라고 해서 주문을 이렇게 내려주는 광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상문답 사건의 그 내용을 이 동경대전에서 한자 경전이니까 상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한글로 됐을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 용담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담유사는 1881년에 간행이 됐는데 교훈과 안심과 용담과 몽중모성 문답과 고수사, 권학과 도덕과 훈비가 검결해가지고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안심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방머리 행주치마 엎어지면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할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 공중에서 뭔가 외는 소리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나오죠. 물고물고 하였으나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호천금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게 한글로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면은 뭐 하날님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들었던 건 그대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호천금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분이 상제님을 아느냐, 내가 상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천금골 상제님이다. 호천금골은 뭘까요? 호천금골 상제를 우리가 줄여서 호천상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고종 황제께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실 때 원구단에 가서 천제를 지내시잖아요. 원구단을 짓고 그 천제를 지낼 때 그 천제를 지냈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황천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제라고 하는 그 우주의 어떤 하느님을 황천상제 또는 호천상제 또는 그것을 달리 부를 때 호천상제, 황천상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호천금골 상제님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라고 했을 때 그분도 똑같은 매양 그 상제님을 얘기를 합니다. 황궁에 모셨는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어서야 모실 수 있는 바로 그 우주의 하나님 그분을 바로 동학에서는 바로 직통으로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천단에도 보면은 황천상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서울 황구단의 황궁에도 보면 황천상제 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에 들어서고 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즉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짐이 부덕하여 마침 어려운 때를 당했는데 상제께서 공고하여서 내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났나요? 바로 1902년에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애국가의 가사를 민영환이 적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상제 문화를 이 고종 황제도 이게 선포를 한 거예요. 고종 황제도 이렇게 선포를 1997년에 동합 이후에 그 상제 문화로 돌아간 겁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명나라가 천자국입니다. 명나라만 황천 상제에게 천제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후국이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상제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 천재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 보면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3대 경전인 도원기서, 동학의 초기 20년의 역사를 다룬 이 도원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원기서는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하는데, 제가 서점에서 사실 저번에는 한 15권 사가지고 예전에 이제 나눠줬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책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원기서라는 책이 지금 천도계에서 나온 게 있어요. 천도계에서 나온 그 번역본이 있는데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합니다. 여기는 수은의 생애, 득도, 포덕, 탄압, 그리고 뭐 접주 임명, 그 다음에 이제 해월 최시영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학의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가 정리된 책인데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입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 조금씩 다르죠.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님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은체조 선생님이 뭐냐면 아들을 불러옵니다. 너도 들리냐? 나는 지금 뭔가를 들었는데 너도 들리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은 저는 들리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부도라는 거 하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매한 인생이다. 너는 붓으로 이를 써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 태워서 냉수로 마시도록 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라. 너의 정성이 가히 아름답도다. 부는 곳 삼신산 불사약이니 네가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상제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자가 되는 거예요. 천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 세 개를 다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 바로 가장 중요한 동학을 창조하게 된 수원 최재호 선생이 창조하게 된 배경이 바로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내리고 그림을 받아내리고 그러면서 뭔가 명을 내려줍니다. 천명을 내려주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원 최재호 선생은 1년 동안 그 주문을 가지고 수행도 해보고 체험도 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다 체득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포덕, 전도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864년에 대구 가명에서 혹세무민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체험 사건인데, 동경대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했냐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한글 경전에서도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할까 보냐. 도원기서에서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 분명히 수은체제호 선생님이 들었던 걸 그대로 기록한 거죠. 하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천주님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제님이라고 나는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학에서 상제라는 부분을, 그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 교과서에서 동학을 얘기할 때 천도교로 알고 있어가지고 인내천 들어봤고 하늘님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상제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은체제호 선생 앞에 나타났던 상제님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최수은에게 대한 상제님의 어떤 가르침은, 이거는 뭐냐면 도원기서입니다. 도원기서는 다르게 이것이 한 번의 어떤 대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도원기서는 뭐냐면요, 그 상제님의 신교는 1863년 늦가을까지 계속됐다. 그럼 3년이에요. 그럼 3년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뭘 해라, 넌 오늘 뭘 해라, 뭘 해라, 이것을 계속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63년 10월 28일 선생께서 집에서 생신을 치른 뒤에 상제께서 강화의 가르침을 거둬들였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원기서에는 특별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에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혹 그렇지 않다고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기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제님을 친히 모셨다. 친히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보면은 시천주라는 주문에 보면 천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데요. 천주님이 바로 상제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천도교에서 이 도원기서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진짜 실로 2012년에 했는데, 이 책을 이제 천도교인들이 사서 보잖아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게시판에 글을 남긴 거죠. 윤석산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윤석산 교수님께서 번역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도원기서 원본을 대조해 보았더니 원본 그대로 번역을 하셨더군요. 이 내용이 사실이면 현재 동학천도교의 교리와 역사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이 됩니다. 아니면 도원기서 저술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기술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도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초월적 자아로서 상제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3년 동안 막 명을 내리는 그런 상제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내 안에 천주를 모셔야 된다 해서 뒤로 가서 사인여천, 인내천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늘이라는 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천도교는. 그러니까 도원기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동학의 초기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교리하고 안 맞다. 그러면 천도교 교리를 재정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동학의 상제관이 제거되었다. 수많은 동학 신관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저마다 동학의 신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수은에게 천명을 내린 그 상제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도울 김영옥 선생 한번 볼까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어느 날 몸이 떨리고 여기 한기가 들면서 어떤 심리적인 체험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불 떨다가 당신이 누이시오니까 이러고 물어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지에 이법은 알아도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건 모르는 아니라.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도대체 귀신이라는 게 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은 곧 너니라. 이 양반이 오심즉 여심이라.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라. 앉아서 보면 네, 하늘님
하늘님이라고 했죠. 근데 원문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분명히 수은최저 선생은 자신의 각체험을 할 때 상제라고 들었기 때문에 한글 경전, 한자 경전 모두 상제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을 원문이 아니라 하늘님이라고 한다, 나를 하늘님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든지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한 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슴이 춥고 몸이 떨리는 거 전. 네? 이게 심리적 체험인데 뭐가 이렇게 달달달하면서 떨리는 거,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훈이 홀로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돌을 닦는다고 그러다가 심한 신전에 몸이 떨려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게 내가 왜 떨리는 겁니까? 이게 누구시오?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속에서, 자기 속에서 천어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인 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천지만을 알고 귀신을 모른다. 천지 자연의 대자연의 이 법칙은 다 아는데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건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요새 말하는 고스트, 영어에 무슨 귀신, 요새 현대어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천지 대자연은 어떤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지 대자연의 영적인 차원으로 변모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번역이나 그런 거를 통역을 할 때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건너뛰기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건너뛰는 거거든요. 이 원문에서 분명히 원문의 대화에서는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상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늘님이라고 바꿔버리고, 아니면 건너뛰어가지고 저 뒤에 있는 귀신이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아주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저도 이제 알지 못했는데요. 결국엔 학자들이 전부 지금까지 학자들의 논문 자체가, 그런 연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들 그런 걸 보고서 그렇게 어떤 물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나의 주문을 받아라라고 했잖아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주문이 나오는데, 이 주문에서 시천주, 천주라고 하는 천지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인내천이다, 나중에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또 제대로 얘기하는 부분도 최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천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인내천 사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동학을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시천주라는 말만 한 거예요. 시천주라는 말만 한 거예요. 왜냐면 인내천이라는 말은 의암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천명이 된 거예요. 1905년이 되어서야 그때 나온 것이 인내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학의 창도자인 수은최저 선생의 메시지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천이 아니라 원래는 이 시천주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의 인류사 세시대 선언은 뭐냐면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시천주 사상이었는데, 이것이 인내천으로 왜곡되었다. 그것은 그 신비체험을 알 도리가 없는 바로 해월 최시영, 바로 186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수은최저 대신사가 대구 감명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다음 해부터 해월 최시영 선생이 강론을 할 때 시천주에서 주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인시천, 사인여천, 사람을 모시는 것을 하늘과 같이 하라. 그리고 그것이 발전이 돼서 의암손병회에서 인내천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은 최수훈에게 천명을 내리셨던 그 천주님은 관심에서 사라지고 내면의 천주를 모셨다고 하는 인간 존엄성이 강조되어서 남게 되었다. 인본주의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그때의 어떤 환경이나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학혁명을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의 창조자의 어떤 메시지는 뒤에서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정리를 해보면 최수훈 선생은 그 상제님을 칭견을 하고 그 메시지, 그 명을 그대로 받아서 시천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최시영 선생의 인시천,
또는 양천주, 천주를 길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인격적인 어떤 초월적인 자아로서의 신은 부정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 하늘림으로서 이렇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울림으로 바뀌게 돼요. 최초에 1910년에 창간된 천도교 기간지에서는 초창기부터 한울, 한우님, 한울림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김용옥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들은 1920년 야외 이도나 선생, 이분이죠. 야외 이도나 선생에 의해서 한울림이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울림으로 고착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상일 교수도 야외 이도나가 현대 스피노자 같은 서양 철학을 동학에 붙여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 한울림이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일제시대에 뭐가 없어졌냐면 우리 훈민정음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4개가 없어졌잖아요. 그 중에 아레하가 없어졌습니다. 이 아레하가 없어지면서 이 동학의 경전 용담 유사에는 아레하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알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천도교에서는 한울림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거 원래대로 하면 한알림이나 하늘림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한알림이나 하늘림, 이것은 기독교에서 완전히 자신들의 용어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 이 아레아가 빠지면서 아닌가라고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훈 최재호 선생에게 주문을 내려주셨는데 이 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문이라고 하면 생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문 문화라고 하는 만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웠지만 홍산 문화가 있습니다.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우리 동이족의 문화진 홍산 문화의 중심지가 있는데요. 그 중심지 우하량에 가보면 여신묘가 있습니다. 여신상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 여신상과 함께 곰 턱뼈, 곰 발바닥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웅녀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여신상이 발견이 되고 바로 그 위쪽에는 보면 남신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여신상의 모습은 반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온돌 문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문화를 얘기합니다. 여인이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수행이 주문수행이다. 반가부좌라는 남신상이 2012년에 발굴이 되었는데 5300년 전에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주문을 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가부좌를 하고 가부좌를 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문을 외고 있는 중국 학자들은 이걸 휘파람을 불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주문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문헌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요, 웅녀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뒤에 보면은 매일, 매어, 신단수, 단수 아래, 신단수 아래에서 주원, 유잉이다, 잉태되길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원했는데 주문을 읽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기원했다, 바랬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아래와 비추어 보면 아래 삼성기에 보면요, 주원, 유공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패턴을 보면은 주원, 유잉, 주원, 유공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분명히 주문을 외는 거거든요. 택 371 기에서 하늘의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금기를 하며 귀신 외물하고 폐문, 문을 걸어 잠그고서 스스로 돌을 닦는데 주원유공이다. 주문을 외웠다. 주문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삼국유사에 대입을 해보면 웅녀로 시작되는 이 부분도 주문을 외는 주문수행을 하는 거예요. 주문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잉태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원유인과 주원유공 이때 당시에 그 밑에는 초대 환웅천왕이거든요. 5000년 전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수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삼국유사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웅께서 신령한 주문, 신령한 주문으로서 환골케 하여 이신, 정신을 개조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 기록이 유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는 예로부터 영성을 구가하면서 주문수행을 5000년 이전에도 주문수행을 하였던 그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이 부활한 것이 뭐냐면 동학입니다. 그래서 동학을 갖다가 신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상제문화의 부활이고 두 번째 주문수행의 부활이 바로 동학이거든요. 그래서 동학을 신교문화의 부활이다. 아까 그 김범부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그 상제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화 주문, 나의 주문을 받아라. 교인 위함, 나를 대신해 창생을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원히 번영토록 하여 포독천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동경대전 포독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 주문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요. 그 주문이 뭐냐면은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주문인데요. 이것을 갖다 용담유사에는 시천주 주문이 위에 보면 13자 주문이 있고요. 밑에 8자 주문이 있습니다. 이게 21자라고 하고 13자라고 하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열석자가 지극하면 만권시서가 못하냐. 이 열석자만 깨달으면은 모든 만권의 책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저렇게 악을 쓰면 오래 못 읽습니다. 오래 가거든요. 예. 그래서 열석자 주문이고, 그리고 강령주문이라 해서 8자 지기금지 원의대강까지 합해서 21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고종황제가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관 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그 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먼저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13글자를 전수해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13글자를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8글자를 전수해줍니다. 그러면은 13글자 받고, 그 다음에 8글자 전수받아서 21글자를 전수를 받는 것이 동학이다. 동학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놨죠. 도원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불러서 입도하게 하고, 혹은 명하여 포독하게 하니 전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21자만 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면 동학 수훈최저 선생이 내 주문을 받아서 전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포독천하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결국에는 그 주문을 계속 전하게 되는 그 문화로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나의 주문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세인이 위아, 나는 상제다.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고 했잖아요. 내 주문이 뭐냐면은 시천주입니다. 상제의 주문이라는 거죠. 그 상제의 주문이 시천주라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이렇게 그 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가 바로 천주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가 바로 상제다. 그러니까 그 상제님을 모시는 주문이 뭐냐면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거예요. 수훈최저 선생에게 직접 목소리로서 나타났던 그 상제, 나를 천주님으로 모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학은 시천주는 인내천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천도교고요. 시천주 자체 그 천주님은 바로 상제님이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을 가장 크게 했던 것이 바로 민족종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제가 이렇게 점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점이 뭐냐면은 빨간 점은 천도교예요. 그리고 검은 점은 보천교입니다. 보천교. 그러니까 이 시천주를 인내천으로 인식한 것이 바로 천도교고, 시천주의 그 천주님은 상제님이라고 인식한 게 바로 보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교는 이렇게 많은 조직이 있어가지고 3.1운동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뭐냐면은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 불교 또는 일본의 신도 이런 것은 종교라고 분류를 하고 일제는 그리고 바로 천도교 또는 보천교는 유사종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종교는 헌병경찰기관이 담당을 했다. 왜냐하면 헌병경찰기관이 담당했다는 건 뭐냐면 항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일. 그래서 전라북도의 장학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중들이 천도교나 보천교로 구심점으로 뭉쳐나갔다. 천도교는 3.1 만세운동을 이끌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반면에 보천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천교는 식민지 민중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국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비밀결사적 조직운동을 펼치고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제는 이런 민족종교들을 철저하게 유사종교 행위로 매도하고 탄압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천도교에서 기도를 하고 일본 물러가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뭐 100일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시천주 주문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렇게 외잖아요. 그리고 보천교가 시천주 주문도 외고
또 다른 태울주라는 주문을 막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에 일제, 헌병, 경찰,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주문만 읽으면 탄압을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일제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항일 기사를 보면 1920년에서 40년까지 이게 20년은 뭐냐면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는 약간 풀려져요. 문화정치라고 하잖아요. 이때 언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뭔가 보총교나 뭐 저항운동이 있었는데 기록이 안 된 거예요. 1920년부터 40년 동안 보총교의 항일 기사를 보면은 다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또 천도교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은 종교단체 항일 기사 중 40% 이상이 보총교 관련 기사다. 그리고 랜스포드 스티븐스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총영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정도 영사를 했어요. 미국 국무성에 보고서를 넣습니다. 1925년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총교는 600만이 넘는다. 이런 보고서를 써요. 1925년에. 미 국무성의 밀러 보고서인데요. 보총교는 600만 명입니다.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를 한 것도 600만 명.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자료로 해가지고 600만 명이나 된다. 이 사람들이 그런 주문을 읽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수는 조선 독립이나 보천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 민족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600만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2천만이 안 되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보천교를 했고 보천교에 시천주, 태열주, 주문을 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끝났는데요. 동학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서점에 가보면 밑에 가보시면 동학란이 쫙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동학에 대해서 수은 최재호 선생이 창도를 했는데 유불선을 합쳐가지고 우리 교과서는 그거예요. 혼합해서 혼용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낸 종교적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수은 최재호 선생은 구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큰 신비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민족이 9,000년 동안 숭배해왔던 그 상제 문화 속에 그 상제님과 대화를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동학을 열어나갔던 것이거든요. 그것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천상문답 사건, 동학의 창조의 본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동학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동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동학혁명과 그리고 동학의 시작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동학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이 이렇게 생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